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 이면 계약설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방문 전에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것이 알려졌는데요. 청와대에 연관 없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 세한대 배종우 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어제부터 1일간 총 나흘간 휴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도 휴가를 적극 쓰고 또 청와대 보좌진들에게도 휴가를 적극 쓰라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총 휴가가 연가가 15일인데 지금 8일을 써가지고 55%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휴가를 적극 쓰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또 참모들에게 쓰라고 하고 있냐면은 휴가를 써야지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또 하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도 휴가를 갔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특별한 계획은 없이 청와대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이후에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골똘히 구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좀 편의의 실수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아랍에미리트란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그 최태원 SK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청와대에서는 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는 다른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의혹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계속 아니다라고만 하면은 의혹은 계속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런 걸 하질 못하면 다른 내막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임종석 실장이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별개라고 하면 그 별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과 독대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지금 왜 최태원 회장을 만나야 하고 말 못할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응 자체가 끊임없이 많은 의혹들을 재생산해내는 과정 그런 진행 과정을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시중에서는 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알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청와대는 뭐 지금 거의 보름이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뭐 언론사에서는 특종이라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안 해주고 이게 연말까지 가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의혹을 굉장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의혹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상을 하시고 나올 때는 뭔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 사실들을 한번 좀 종합을 해볼게요. 청와대에서는 최 회장을 만난 거는 맞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임 실장 특사 파견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소원해졌던 UAE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알려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관련 내지는 뭐 아랍에미리트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특사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단 하나죠. 청와대의 해명이 계속 바뀌니까 일단 듣는 뭐 야당이라든지 또는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꾸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혹이 의혹을 자꾸 증폭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해명을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하거나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제 그런 해명이 나오니까 또 말도 바뀌는 해명이 나오니까 계속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했을 때 불과 얼마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방문했는데 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문해야 됐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단순히 그 파병 장병들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는
정보 교류 차원에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중에는 박근혜 전 정부 때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좀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또 드러난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갔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드러난 사실이 최태원 SK 회장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난 사실이 예. 언론의 먼저 보도로 인해서 청와대가 확인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또 드러나면서 의혹에 의혹을 증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것은 일단 시기적으로도 좀 의문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월 9일 날 예. 아랍에미리트를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문했는데 그 직전에 만났거든요. 그럼 왜 그 직전에 만났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만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현 문재인 새 정부는 적폐청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적폐청산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이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대기업, 재벌 총수들 만나는 걸 자제하는데 만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현 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해명을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특별한 용건이 있기 때문에 만났지 않겠느냐. 그냥 만나지는 않았을까. 이제 이 부분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나. 예. 예를 들면 이제 산업부 장관이라는 주무부처 장관이 만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도 만날 수도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지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여러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MB 정부의 이면 계약 여부란 말이죠. 그런데 의혹의 핵심이 이 MB 정부의 그 이제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원전 계약을 하면서 이 핵 폐기물과 폐연료봉을 이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면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진 메모 파일 바탕으로 좀 재구성한 걸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내용 좀 알아봐달라 요청을 했고 다시 남 전 국장이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조사를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관련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내용의 핵심은 핵 폐기물을 예. 그 반입한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 뭐 조사해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핵물질 같은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감시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일정 정도 용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양국 간의 이면 합의로 가능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사실 MB 때 우리 그 원전이 수출됐다. 그것도 유럽하고 싸워가지고 수출을 성사시켰다는 것도 큰 뉴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핵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것도 유럽을 제끼고 한국을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한국에서 그걸 수주하고 그게 한 28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하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도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예. 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투명하게 진행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용인됐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핵 폐기물이나 핵연료가 반입된다라는 이면 합의 자체는 그렇게 납득되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만약에 그 이후에 진짜 문제가 돼가지고 남재준 원장이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뭔가 심각하게 봤다라는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른 계약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관계도 계속 좋다고 왜 이 정부에서 저런 것들이 터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물론 이게 그 여러 가지 억측들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위해서라도 뭔가 청와대에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김우석 부소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같이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이 아랍에미리트 문제가 박근혜 전 정부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이가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이미 네. 아랍에미리트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국정원의 비밀 메모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비밀 메모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이면 계약, 그러니까 핵 폐기물하고 폐연료봉 처리를 국내로 반입한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200만 달러 리베이트 네. 건을 조사해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문제를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왕실 자금에까지 수사가 연결이 되면서 아랍에미리트 왕실, 특히 이제 왕세자가 대노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의 줄거리가 돋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전 정부에서 잉태된 문제지 현 정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또 비밀 계약 문제, 이명 계약 문제도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답답한 게, 물론 이제 탈원전 정책도 아랍에미리트에 굉장히 불만을 야기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아랍에미리트와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제가 발생의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국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의혹을 낳는 이런 진실 공방 게임으로, 그런 게임으로 가면 안 되고 진실을 공유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이나 정무위에 출석을 해서 여야 의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있는 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이해해야 할 부분, 또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구하는 게 바람직한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MB 정부 때 있었던 내용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그쪽 측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대노를 했다. 경로를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하고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의 피해가 왜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박근혜 네. 전 정부 때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고 네. 이미 내연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게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의 피해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문제다 이거죠. 그게 누적돼서 나온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황상으로 볼 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74조 원의 원전 수출을 할 때 단순히 원전만 수출을 했겠느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은 아랍에미리트 군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른바 군을 파병하면서 군 현대화 여러 가지 비밀 계약을 맺었다. 이게 이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 수주 플러스 군 현대화가 이게 패키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조기 대선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아랍에미리트 당국, 이건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비밀 군사 협정이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 또 플러스 그 전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군사 협정에 대한 제대로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탈원전까지 현 정부가 또 부르짖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것도 다 설입니다마는 SK 측의 뭐 수조 원의 차질을 불러일으켰지 않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혹과 추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임종석 실장 UAE 방문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청와대에서 명명백백하게 올해 안에 결과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그 청와대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렇게 밝히라고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꼭 밝혀야 한다라고 하면 뭐 발표하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네. 국정조사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지금 아까 저는 지금 야당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권에 있는 당이 야당일 때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100번이라도 갔을 거예요. 그런 집요함이 없이
지금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직은 야당의 그게 배어 있지 않다. 또는 절실함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이 친박의 그런 묘한 갈등 같은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유지보수 계약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때 계약들은 계속 무산이 됐어야지 맞는 건데 유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그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 인식이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에서 그렇게 집요함이 없이 국정조사를 쟁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야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얘기인데요. 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이 전당원 투표가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3% 정도로 나왔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23% 정도 나왔으면 투표율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다.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대거 나쁜 투표다 이거는, 그러면서 투표를 참여하지 말자라고 투표 참여 반대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꽤 높게 나온 저는 투표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3분의 1, 33%는 못 미치는 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이유는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그때 당시에 투표율이 몇 %였냐면 24%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월 그 전에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19%였거든요. 그러면 1월 전당대회 19%에 비교해 보면은 이게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이 투표율은 통합파 측에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할 근거는 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은 통합 반대 측에서 좀 전략적인 패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어차피 이 투표 참여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반이 중요한 그런 성격의 투표이기 때문에 차라리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져서 오히려 찬성 득표율을 낮추는 것이 더 전략적으로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내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내일 결과에 따라서 이제 통합이 되느냐 마느냐, 뭐 찬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두 분에게 모두 이 예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내일. 통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투표율이야 뭐 50% 넘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23%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거였고, 그 중에서 뭐 찬성표는 굉장히 비중이 클 테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투표를 선언한 근저에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시위는 당겨졌고, 그 관역에 이게 맞느냐 마느냐, 관역은 바른정당이겠죠. 그래서 바른정당이 관역이 거기 있어야지 맞출 텐데 그게 문제인 거고, 이제부터는 내일 뭐 발표가 나온 다음에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파 싸움도 할 테고 가치도 만들어낼 테고 선거연대도 할 테고 합당까지도 논의할 텐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가치나 어떤 그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지방선거 때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지방선거 때 일정 정도 성과를 내야지 내일 발표하는 이것에 검증이 되는 거죠. 안 대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지방에서 성과를 못 낸다고 하면은 물러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이나 반대파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 지방선거 때의 과정이
안철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3에 대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시험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찬성표가 당연히 더 많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찬성표가 50% 넘는다고 봅니다. 그 네. 이유는 지난번 8월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가 득표했던 것이 51%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참여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열어봐야 되지만 7, 80%는 훨씬 넘을 것으로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통합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반통합파가 과연 찬성을 하겠냐 이런 것도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수용을 할까요? 반통합파는 수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짜 게임이 이제 전당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결국 이제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과연 소집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방해 없이 과연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 반대 측에서는 전당대회를 또 결사 반대해서 통합을 무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 그리고 부의장이 지금 윤영일 그리고 이용호 의원 등 다 통합 반대파 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합 전당대회를 할 수가 없다, 의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측에서는 체육관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걸 통과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헌상에는 이제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투표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당대회 소집을 놓고 또 가결 여부를 놓고 제가 볼 때 통합 찬성파 그리고 반대파가 아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더 심각한 대립이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내일 결과 발표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가운데 창당 비용을 놓고 지금 굉장히 감정 싸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기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입니다. 지금 뭐 창당했을 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의원들이 이렇게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처신이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처신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요. 대선 때 특별당비 1,0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국회의원을 매도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특별 활동비 어떻게 창당 비용 놓고 이렇게 감정 싸움이 벌어질 상황인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싸른한 시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소장님? 네. 지금은 정당 간의 M&A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초기 지분을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형식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다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은 구상유치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 쓰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대표를 향해서 구상유치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쓰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인 거죠. 그렇죠. 정동영 의원이 얘기하기를 국회의원을 그렇게 매도해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를 그렇게 매도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역시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용팔이 그 전당대회 얘기도 네.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진짜 온라인 전당대회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편법과 또 진흙탕 싸움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상식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왜 이런 모험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뭔가 던지는 상황인데 던져서 한번 크게 한번 모험을 해보자,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호남 의원들이 극한 반대를 극복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네. 절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지금 본질적으로 가치는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예요. 호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에 편승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역 민심은 이미 현 여권 쪽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역 민심을 대표하는 게 지금 호남 의원들인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권의 꿈이 있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 호남 의원들만 믿고 호남을 호소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대안을 만들고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을 버림으로써 결국은 호남 의원들을 버림으로써 호남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이제는 대선으로 가기 위한 뭐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호남 의원들에게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이런 상황에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있지만 사실 좀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통합파와 반통합파 누가 먼저 손을 들게 될까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결코 어느 쪽도 손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사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너무나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호남 중진들, 특히 이제 호남 의원들은 호남을 버리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호남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만 지고는 제3의 정당, 전국 정당,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 대권 꿈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수를 쓰고라도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제3정당 또 중도정당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굉장히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패배의 책임을 지고 본인은 물러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들은 양쪽은 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 제3의 정당을 표방하고 탄생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과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이 명분에도 맞고 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도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첨예하게 양측이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은 이미 감정적으로는 이혼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분당 상태인데 그러면 과연 분당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분당은 굉장히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당장 원내교섭단체 20석 이상을 꾸린다면 나가서 별도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미겠는데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의위원을 요구를 하는데 그걸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통합 반대파도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굉장히 복잡하고 셈법이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정가 소식 이 세한대 배종호 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